그 어느 때보다 높은 핵전쟁 위기에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러시아는 헤르손시를 빼앗긴 것에 대한 보복으로 키이우, 르비오, 하르키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100여 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러시아가 민간인을 폭격했다는 사실이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폴란드에서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폴란드 동부 부셰보도프에 출처 이상의 미사일 2발이 떨어지면서 민간인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난 건데요. 폴란드 정부는 피해 사실이 확인된 즉시 폴란드군의 대비태세를 격상했고 나토 헌장 사조를 발동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사일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건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폴란드에까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전선의 확대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것이고 그럼 러시아가 핵미사일 카드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는 지금 이 순간을 인류 역사상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그 즉시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고 폴란드 정부의 진상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출처 이상의 미사일이 러시아산이라는 확답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미 정보자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탄도 궤적상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은 작다라며 성급한 추측을 경계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크게 3가지의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을 막기 위해 S-300에서 발사한 방공 미사일이 폴란드에 착탄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게 출처 이상의 미사일이 떨어진 폴란드 부셰보도프는 우크라이나에서 고작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경지대입니다. 게다가 S-300은 아무리 수차례 개량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1978년부터 운용한 구식 방공 미사일이고 여기에 러시아산 무기체계 특유의 뻥스펙까지 더해진다면 유도장치가 어떤 오작동을 일으켜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또한 일부 오신트는 폴란드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와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S-300이 서로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크라이나의 실수로 애꿎은 폴란드 민간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가설인데요. 냉혹한 얘기지만 이는 은연중에 나토가 가장 원하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실수라면 폴란드와 두 나라 간의 문제일 뿐 이 사건에 나토가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강력하게 주장 중인 두 번째 가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공영방송을 통해 폴란드의 도발이라는 헤드라인을 걸면서까지 이 가설을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이미 괴멸시켰지만 서방 세력 연합, 즉 나토의 비겁한 참전으로 눈물을 머금고 후퇴 중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자국 영토에 우크라이나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미친 짓까지 저지르면서 나토의 공식 참전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나토 헌장 5조에 따르면 회원국인 폴란드에 대한 공격은 보스 30개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만약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즉시 나토군을 파견해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나토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나토와 이에 동맹관계인 모든 나라한테 공산권에 속해 있는 중국, 북한 등 모든 나라의 전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련 있는 것이 세 번째 가설, 본토가 아닌 흑해 또는 카스피에서 발사한 러시아의 함대지 미사일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서방 세계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제3차 세계대전은 인류 최초의 핵전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핵전쟁이 끝난 이후 기록을 남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될 텐데요. 오랜 시간 상호학증 파괴로 이어져 오던 아슬아슬한 평화가 공멸이라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의 전문가들은 나토 헌장 5조가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제3차 대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와의 전면전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막상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장전하더라도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지난 2013년 드미트리 로고진 군수 담당 러시아 부총리는 미국을 상대로 러시아가 전쟁을 개전할 시 불과 6시간 만에 패배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핵공격이 아니더라도 고작 수시간 내에 러시아가 보유한 전략 핵시설 90%를 파괴할 수 있는데요.
더구나 현재 러시아의 군사력은 2013년에 비해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고 핵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소 희망적인 예측입니다. 핵무기는 단 하나가 남아있더라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전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은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다만 푸틴이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데요. 유감스럽게도 결국 핵전쟁의 시작은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핵전쟁 위기를 막아낸 것도 미국과 소련 정상의 이성적 판단이었습니다. 바로 쿠바 핵미사일 위기입니다. 공산권 국가가 우후죽순처럼 팽창하던 1962년은 미국과 소련의 힘의 균형이 가장 팽팽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나 이 균형의 진실은 소련의 허장성세가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본토에만 ICBM 200여 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었고 소련 각지를 폭격하기 위해 알래스카, 홋카이도 등에서 채공 중인 B-52 전략 폭격기 555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심 전략 자산을 핀포인트 타격하기 위한 B-58 초음속 폭격기를 116대나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여기에 더해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력화가 시작된 SLBM, 이탈리아와 튀르키예 등에 배치된 핵미사일까지 합치면 소련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소련이 보유한 핵전력은 66개의 ICBM과 사거리 600km 수준의 허접한 SLBM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소련도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리적 특성상 미국을 폭격하려면 캐나다를 먼저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감시를 피해 캐나다를 관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련 붕괴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핵전력 격차는 17대 1이었는데요. 소련이 미친 척하고 미국에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쏟아부어도 되려 미국의 반격에 무주공산이 되는 건 소련이었을 정도입니다. 이쯤이면 개미와 코끼리만큼 커다란 차인데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붕괴한 후 밝혀진 진실입니다. 냉전이 정점이던 시기 소련은 인공위성, 유인 우주비행 등을 최초로 성공시키면서 로켓 기술에서 미국을 크게 앞섰고 여기에 인류가 만들어낸 무기 중 파괴력으로는 단연 최강인 차르본바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르본바의 위력은 100km 밖에서도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고 270km 떨어진 관측자들마저 복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광주광역시까지 차르본바의 폭발을 느낄 수 있던 건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력에 더해 철의 장막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정보 차단으로 인해 미국은 소련이 차르본바급 핵미사일을 수백 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보다 소련의 핵전력이 우위에 있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보면 어처구니없는 착각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의 핵전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친 듯이 대응책을 만들어냈는데요. 소련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미국에 비해 핵전력이 한참이나 밀리는데 그 격차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련은 장고 끝에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데요. 바로 미국 본토 마이애미에서 고작 170km,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약 1800km 떨어진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정신 나간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기까지 했는데요. 미국이 U-2 정찰기로 쿠바에 건설 중이던 소련의 핵미사일 사일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거리 2000에서 2500km의 RCB-드비나 핵미사일이 8발이나 배치되어 있었고 사거리 3700km의 R-14가 선박으로 이동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전역이 소련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오는 셈이었는데요. 오죽하면 미국 군부에서는 차라리 당하기 전에 먼저 치자는 논리로 쿠바를 선제폭격이나 핵공격으로 초토화시켜버리자고 주장했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쿠바를 시작으로 소련을 박살내버리자는 건데요. 이는 곧 제3차 세계대전의 개시를 의미했습니다. 이에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준전 시 상태를 일컫는 데프콘 3을 발령하고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한 총 90척의 대함대로 쿠바의 영해를 봉쇄해버렸는데요. 이에 분노한 소련의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는 핵 어뢰를 탑재한 핵잠수함 6척을 급파했고 쿠바에 배치된 RCB의 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낙엽 하나만 잘못 떨어져도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대치는 무려 13일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서로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렸지만 양국의 대통령과 서기장 중 진짜로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쿠바에 파견된 양국의 군대는 긴장감 넘치는 대치를 이어갔지만 정작 케네디와 후르쇼프 모두 최대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였습니다. 겉으로는 잔뜩 허세를 부렸지만 실상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대치 끝에 먼저 철수를 결정한 건 소련이었습니다. 대신 하다못해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 배치된
미국의 핵미사일 철수를 요청했는데요. 물론 소련만 믿고 핵미사일 사일로 부지를 내어주며 미국에게 시비를 걸었던 쿠바는 발작하며 반대했지만 핵전쟁보다는 동맹국을 잃는 게 낫다는 소련의 판단하에 묵살당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소련의 요청을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였는데요. 그렇게 쿠바 핵미사일 위기는 거창했던 시작과 반대로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협상 기간 내내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소련은 이 사건 이후로 함대와 핵미사일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압도적인 힘의 격차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인지 느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제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군사 대립은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는데요. 쿠바 핵미사일 위기 같은 일촉즉발의 순간은 몇 번 없었지만 시스템 에러, 관리자 실수, 혹은 태양빛이나 인공위성 등을 핵미사일로 착각해서 우발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순간까지 모두 따지면 무려 150회가 넘습니다. 천만다행히 현재까지 최악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폴란드에 출처 이상의 미사일이 착탄된 이번 사건만 봐도 핵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이를 억제하는 방법은 오로지 더욱 강력한 군사력뿐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반드시 핵무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대응은 가능한 압도적인 전력을 더욱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